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JW 타워. 최상층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희박했다. 한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안에는 동생의 병원비 청구서와 가족의 운명이 담겨 있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불안하게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회장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숨을 잠시 멈췄다. 사무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도시 전체를 배경으로 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 JW 그룹의 회장 강태준은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수트와 빛을 등진 실루엣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권위와 냉정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온도 없는 칼날처럼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마치 가치를 측정하는 감정사처럼 그녀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 시선 아래에서 자신이 상품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강태준은 어떠한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공기처럼 차가웠다. 그는 1년간 자신의 아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자신을 괴롭히는 끝없는 맞선 자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는 무미건조하게 설명했다. 그는 계약 조건을 기계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 참석, 가족 모임 참여, 그리고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것. 동시에 그는 금지사항도 명확히 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금물이며 그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이 계약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민준의 얼굴과 수술비가 시급하다는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제안은 명백한 모욕이었고 악마와의 거래와도 같았다. 그것은 자신의 1년을 자신의 존엄성을 돈과 맞바꾸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동생의 병세는 악화될 것이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랐다. 불가능한 선택지 앞에서 그녀는 고뇌했다. 태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했지만 그것을 단지 돈 앞에서 갈등하는 속물적인 고민이라 치부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수없이 봐왔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강태준이 액수를 말했다. 동생의 수술비와 가족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는 그 돈을 도움이 아닌 거래 비용이라는 투로 말하며 자신과 그녀 사이의 거리를 분명히 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후보 37번일 뿐이었다. 그의 팀이 찾아낸 가난하고 신원이 깨끗하며 복잡한 인간관계가 없는 절박한 여자.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펜을 향해 뻗어나갔다. 펜을 쥐는 순간 마치 영혼의 일부를 파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몇 가지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언론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감정이 배제된 질문들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그녀의 절박함 속에서도 남아있는 이성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간결하게 답했다. 모든 법적 책임과 언론 대응은 자신의 팀이 맡을 것이며 그녀는 그저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가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만년필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명이 끝나자마 자태준의 태도는 더욱 사무적으로 변했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고 비서에게 서연의 변신을 지시했다. 새로운 옷과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강태준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존재는 이미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했다. 서연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회장실을 나왔다. 약속된 돈의 무게보다 계약의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훨씬 더 무겁게 짓눌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족의 미래를 지켜냈지만 자신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서명하던 그녀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알 수 없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그저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감정은 그에게 있어 가장 불필요한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얼어붙은 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지정된 최고급 아파트로 안내된 서연은 낯선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동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누나 괜찮아.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녀가 애써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그녀는 한서연이 아닌 강태준의 가짜 아내로 살아가야 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한 척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것이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비서인 김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김 실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유능한 전문가였다. 그는 서연에게 앞으로의 일정과 그녀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담긴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강태준의 식성, 취미, 습관, 그리고 그의 가족 관계도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했다. 마치 중요한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김 실장은 서연을 데리고 최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낡은 옷과 신발은 모두 버려지고 JW그룹의 안주인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옷들로 채워졌다. 수많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마네킹처럼 서 있는 동안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을 느꼈다.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진짜 한서연이 아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처음으로 강태준의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나가야 했다. 강태준의 할아버지인 강건우 명예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태준은 그녀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차갑게 전달했다.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 것. 그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쥐며 이것은 연기일 뿐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식사 자리는 예상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족들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녀의 배경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서연은 태준이 알려준 대로 미리 준비된 대답을 침착하게 내놓았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생과 가족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 순간 강 명예회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태준이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나?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추고 옆에 앉은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책임감과 그의 외로워 보이는 눈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가 짧은 시간 동안 그를 관찰하며 느낀 진심이 섞인 대답이었다. 그녀의 대답에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강 명예회장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놀란 듯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 때문에 이 계약을 받아들인 절박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에게는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깊이가 숨겨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아까의 대답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생각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일 뿐이었으니까. 아파트에 도착한 후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그것은 계약 이후 처음으로 듣는 감정이 담긴 말이었다. 물론 그 감정이 온기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하는 말과는 달랐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의 대답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라 아무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는데 고작 며칠밖에 보지 않은 그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것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빗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차와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소녀를 찾으려 했지만 유일한 단서는 희미한 기억 속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눈을 감았다.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계약 관계가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강태준의 세계로 들어온 한서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가 머무는 아파트는 이전의 작은 빌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만큼이나 낯설고 공허했다. 매일 아침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방문하여 그녀를 완벽한 JW 그룹의 안주인으로 변신시켰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가면을 쓴 연기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일과는 철저하게 강태준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다. 때로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여 인자한 미소를 짓고 때로는 미술관 개관식에 나타나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는 타고난 차분함과 빠른 학습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에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태준의 까다로운 비서인 김 실장마저도 그녀의 성실함에 내심 감탄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늘 긴장 상태였다.
강태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계약의 일부로만 대했고 그녀 역시 그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기대도 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동생과 통화하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희미한 신음소리에 잠을 깼다. 소리는 태준의 침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소리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변하자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의 것이 분명했다. 안 돼.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그는 애원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약서에는 그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침실한 거대한 침대 위에서 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소에 냉정하고 완벽한 총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닿자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가족의 무게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곤 했기 때문이었다. 동이틀 무렵 태준의 열이 내리고 호흡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밤새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또다시 그날 밤의 악몽을 꾸었다. 빗속에서 부서진 차체 피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녀의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젯밤의 악몽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서연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끓인 북엇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이 그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아침은 매번 직접 준비하는 건가?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성실함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물수건과 물컵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분명 자신이 잠들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설마 그녀가 들어왔던 것일까? 그 생각에 이르자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혹은 아무것도 말할 생각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라는 존재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동생과 통화하며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그는 그녀가 연기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 뒤에 강인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진짜 한서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태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차가웠지만 가끔씩 그녀에게 회사의 일에 대해 묻기도 하고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사무적이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조심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탐색하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와도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 태준의 할아버지인 강 명예회장이 예고 없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강 회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서연이 들어온 이후로 태준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서연에게 정원을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기꺼이 그의 팔짱을 꼈다. 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산책을 하며 서연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서연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연륜이 묻어나는 눈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책을 마친 후 강 회장은 태준을 잠시 서재로 불렀다. 그는 태준에게 아주 좋은 아이를 만났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아이는 돈만 보고 너를 만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그러니 너도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어보거라. 과거의 상처에만 갇혀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으냐. 할아버지의 말에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 회장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께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제 가족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요. 그녀의 투명한 눈빛 앞에서 태준은 자신의 의심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는 내 가족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일 뿐이니까. 그는 다시 한번 두 사람 사이에 선을 그으려 했지만 그의 말은 이전처럼 날카롭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태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거나 상처받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JW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저택의 공기는 아침부터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수많은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숨막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을 닮은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극대화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의 아내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서야 했다.
출발하기 직전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오늘 만나게 될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이 담긴 파일을 건네며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적수인 세안그룹의 박진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영악한 인간이니 그의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익숙하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듯 화려하고도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서연은 태준이 건넨 파일을 거의 완벽하게 암기한 덕분에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지적인 모습과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예상외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태준은 자신의 옆에서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그녀를 보며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진우였다. 그는 겉으로는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태준과 진우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두 사람의 오랜 경쟁 관계는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박진우는 태준을 지나쳐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무례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셨던 겁니까? 강 회장님 한서연 씨라고 하셨죠. 어떤 대단한 집안의 영예이시길래 우리 강 회장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셨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의 말은 칭찬의 형식을 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배경이 평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질문은 그녀를 돈을 보고 결혼한 여자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며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박진우를 향해 온화하지만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회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대단한 집안의 영예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얻는 것을 대단한 전략이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때로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아마 강태준 회장님께서도 저의 그런 점을 좋게 봐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박진우의 물질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우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과 태준의 관계를 진실되게 포장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주변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허를 찌르는 반격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켰다. 강태준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여자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분노에 차서 냉소적인 반박을 하려던 순간 그녀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했는지를 깨달았다. 박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고 그날 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한서연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날 밤 내내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고용된 연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심지어는 그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지켜주는 존재였다. 존경심이라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잠시 소란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열기를 식혀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누그러져 있었다. 오늘 잘했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이었다. 서연은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그를 더욱 인트리기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지만 이전의 냉랭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찬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태주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계속 살폈다. 드레스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내면의 힘을 그는 보았다. 그는 이 계약과 계약의 상대인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각자의 방으로 헤어지기 직전 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맙소.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감사 인사였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그날 밤 그녀가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금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 홀로 남았다. 태주는 서재에 서서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뒤흔드는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한편 서연은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의 일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휘된 기지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태준의 변화하는 눈빛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여야만 했다. 그 이상이 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기념 파티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고 조용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여전히 필요한 말만 나누는 계약 관계였지만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이 아닌 서로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안개와 같았다. 서연은 종종 정원에서 책을 읽었고 태준은 서재에서 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창밖에 그녀를 힐끗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위태로운 평화가 그들의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주말 오후 하늘이 갑자기 돌변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켰고 강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이내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곧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으로 변했다. 천둥이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하늘을 찢었고 번개가 창백한 섬광을 터뜨리며 세상을 밝혔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번쩍이는 불빛. 이 세 가지 요소는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폭력적으로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그의 눈앞에서 서류의 글자들이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풍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빗속에서 뒤집힌 차, 쇠와 피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 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놓쳤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에 섞여들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자신의 서재 안에서 과거의 잔해에 갇혀버렸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흩어져 버렸다. 거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던 서연은 서재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파열음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서재로 달려갔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규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의 냉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길 잃은 아이와 같았다. 그의 무너진 모습에 서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두워. 너무 추워. 누가 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의 사고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떨고 있던 한 소년의 모습. 그녀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떨리는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겁에 질린 소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녀는 그의 귀를 부드럽게 감싸 천둥 소리를 막아주며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목소리, 그 손길. 그것은 강태준의 의식을 강타하는 번개와도 같았다. 악몽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을 절망으로부터 건져 올렸던 희미한 기억 속의 감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고통이 가시는 것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현실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이며 그의 머릿속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분노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 때문이었다. 정신을 차린 그의 얼굴에 다시 냉정한 가면이 씌워졌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다. 당장 나가.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왜 그를 화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이 방을 나간 후에도 태주는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의 내면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희망의 불씨가 그의 심장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10년 전 내가 당했던 교통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모든 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건이었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나를 구해준 소녀를 찾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비용은 상관없어.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는 그날의 장소, 시간, 그리고 어젯밤 새로이 떠오른 단서, 차분한 목소리와 특정한 위로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고등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폭풍우 치던 밤.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자동차 사고. 그녀는 두려웠지만 차 안에 갇혀있던 교복 입은 소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119에 신고하고 소년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괜찮을 거라고, 곧 구조대가 올 거라고.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강태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순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해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사무실에서 사고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조각난 기억의 파편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사업을 할 때보다 더 강렬한 집념이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그의 지시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녀의 잔잔했던 삶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세양그룹 박진우의 사무실에는 분노의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JW 그룹 창립 기념 파티는 그에게 굴욕만을 안겨주었다. 그는 강태준의 새로운 아내 한서연이 그저 돈에 팔려온 순진한 여자일 것이라 얕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깨고 노련한 지혜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 주었다. 박진우는 이 새로운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게 한서연의 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어 그것을 빌미로 강태준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박진우에게 있어 사업은 전쟁이었고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강태준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열등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과 김 실장은 비밀 조사팀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조사팀은 10년 전의 사고 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당시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 가지 진술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황급히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목격했다는 노인의 증언이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구경꾼의 차량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강태준은 그 진술에 강하게 이끌렸다. 그의 조각난 기억 속에서도 빗속에서 멀어지던 자동차의 희미한 불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그 검은색 세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한 것처럼 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과 집념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진우의 조사팀이 한서연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지독할 정도로 평범하고 깨끗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고 주변의 평판도 좋았다. 스캔들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보고서 말미에 아주 작은 지역 신문 기사 한 조각이 첨부되어 있었다. 10년 전 폭풍우 치던 밤, 한 여고생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용감하게 부상자를 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학생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언급된 학교와 지역이 한서연의 것과 일치했다. 박진우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서류를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추문이었지 미담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영웅적인 행동이 자신의 계획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팀이 무능하다고 투덜거릴 뿐이었다. 한편 태준의 조사팀은 검은색 세단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을 복원하고 분석하여 세단의 번호판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세양그룹의 유령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박진우 혹은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심을 넘어 개인적인 원한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소녀까지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얼마 후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태준과 진우는 다시 마주쳤다. 이전보다 훨씬 더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눈빛은 서로를 향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준은 와인잔을 들고 나지막이 진우에게 말했다. 요즘 들어 자꾸 오래전 폭풍 우 치던 밤이 생각나는군요. 박 회장께서는 잊고 싶은 기억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순간 박진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동요를 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준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남겨진 박진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진우는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문득 한서연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강태준의 의미심장한 말을 곱씹으며 서류를 넘기다가 그 작은 신문 기사에서 시선이 멈췄다. 폭풍우 치던 밤 여고생 교통사고,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가 강태준의 아버지를 경고하기 위해 꾸몄던 그 비열한 사고. 그때 아버지의 수하들이 사고 현장에 예기치 않은 목격자 교복 입은 여학생이 나타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여학생이 한서연이란 말인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여자가 바로 10년 전 자신들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이자 강태준의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다는 끔찍 가능성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만약 강태준이 한서연이 자신을 구해준 소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 범죄를 밝힐 살아있는 증거였다. 박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이용하여 강태준을 공경에 빠뜨리는 수준에서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영원히 침묵시켜야만 했다. 그의 눈에 섬뜩한 사례가 떠올랐다. 한편 태준의 팀은 마침내 그 소녀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한서연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씩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한서연의 이름 역시 그 명단에 있었지만 수십 명의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다. 태준은 아직 자신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한서연, 그녀를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거야.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나지막이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어둠 속에서 한서연을 향한 치명적인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그 어떤 위험도 감지하지 못한 채
저택의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계약 생활 속에서 찾아낸 이 작은 평화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박진우의 함정은 교활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그는 10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을 찾았다는 거짓 정보를 강태준 측에 흘렸다. 증인과의 접선 장소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곳이었다. 바로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외지고 구불구불한 산길인 하늘제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태주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김 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태준이 떠나기 직전 서재에서 나누는 그의 긴장된 통화를 서연이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의 귀에 하늘제라는 지명이 밝히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그녀의 뇌리에서 잊고 있던 불안한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강한 불길함에 휩싸였다. 계약 조항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본능이 이대로 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규칙을 모두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택의 차고에서 차 한 대를 몰래 끌고 나와 태준의 차를 멀리서 뒤쫓기 시작했다. 마치 그날 밤처럼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익숙한 도로의 커브와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던 바로 그 날카로운 커브 길을 기억해냈다. 태준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증인이 아니었다. 옆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덤프트럭이 눈을 멀게 하는 헤드라이트를 터뜨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의 재현이었다. 트럭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차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 그것은 박진우가 준비한 태준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태준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트럭의 모습이었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지만 10년 전 그날 밤처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그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이 길을 알고 있었다. 절벽 바로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잡초에 뒤덮인 작은 비상 대피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주저없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트럭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 태준의 차 옆으로 붙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필사적으로 숨겨진 대피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충격을 받은 태준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표정과 필사적인 손짓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그리고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미친 듯이 꺾어 숨겨진 길로 차를 틀었다. 그의 차는 비상대피로의 가드레일을 격렬하게 긁으며 나아갔고 절벽의 불과 몇 인치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그를 놓친 트럭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박혔다. 운전사는 어둠 속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태주는 충격에 휩싸인 채 차에서 내렸고 서연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는 비와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그의 팔을 붙잡고 부상을 확인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10년 전 그날 어린 소년이었던 그에게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바로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손등에 있는 희미하고 은빛을 띤 흉터를 비추었다. 그날 밤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그를 끌어내다가 생긴 상처였다. 그 목소리, 그 말, 그 흉터, 그리고 폭풍 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선명하고 완벽한 그림으로 조립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있는 흉터와 비에 흠뻑 젖은 채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불신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간신히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너였어. 그들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그의 명령을 어기고 위치를 추적해온 김 실장이 보안팀과 함께 도착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박진우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돌이킬 수 없는 증거들을 남기고 말았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세상은 오직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 한서연으로 좁혀졌다. 계약 사업 복수, 그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드러난 이 믿을 수 없는 진실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몽의 끝에서 자신을 구해준 희미한 천사의 형상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이 자신의 차가운 세계에 계약으로 묶여 들어온 바로 이 여자였다니. 아이러니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이 필요한 여자로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뜨거운 손길과 흔들리는 눈빛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JW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계약 상대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너였어라는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10년 전의 소년과 눈앞의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이제 막 가장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진실의 무게 아래 산산조각 났고 그 폐허 위에서 전혀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그리고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강태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필연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들의 내면은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다. 모든 가면과 위장이 벗겨진 채 오직 강태준과 한서연이라는 두 사람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녀를 찾아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가 지금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낸 소년이 그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그저 잊고 싶었던 무서운 기억일 뿐이었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꼈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는 기묘한 연결 감각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긴급한 보고를 가지고 찾아왔다.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붙잡혀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10년 전 사고의 배후까지 모두 밝혀졌다. 세양그룹의 몰락과 박진우 일가의 비리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정의는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실현되었다.
외부의 위협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주는 서재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계약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는 이 계약이 거짓과 무지 위에서 세워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게도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1년간의 가짜 아내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진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종이 계약서가 아닌 진심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진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존경하고 감탄했으며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의 감정은 절대적인 확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청혼은 꾸밈없고 진실되며 절실했다.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토록 억눌러왔던 그에 대한 감정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서 차가운 갑옷을 모두 벗어 던진 진짜 강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상처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 오랜 고통을 씻어내는 감정적인 해방의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서연의 동생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도움을 정중히 사양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가족의 모든 빚을 자신의 힘으로 청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했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명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바로 섰다. 두 사람은 강 명예회장을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운명의 놀라움에 감탄했다. 그는 태준의 얼굴에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그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 맺어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이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한때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서 있던 그 저택의 정원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편안하게 서로에게 기댄 채 진심 어린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오직 한 사람 서연을 향한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정원에 핀 라일락의 향기를 맡으며 말했다. 그때는 이 정원이 너무 넓고 낯설어서 꼭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이제는 이곳이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과거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의 끈이었다. 그들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를 찾아냈다. 차가운 재벌 총재와 가난한 소녀로 시작된 거짓 계약은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진실된 사랑의 서약으로 다시 쓰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상처와 오해를 넘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